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70을 앞둔 할머니입니다. 재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갓 20살이 되었을 때 남편과 결혼했던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이가 아주 많이 좋았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었는지 혼자가 되고 보니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가끔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남편은 워낙에 먹는 것도 그렇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저보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사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대개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험이라면 적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온갖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요. 사실 저는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속사정이 있어요. 차마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저는 19살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저와 같이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6남매 중 셋째였고 집안이 가난했어요. 지금의 결혼은 남자도 여자도 서로 돈을 내놓고 하지만 옛날엔 돈 한 푼 없어도 그렇게 결혼들을 했었죠. 저는 혼수나 예물 같은 것도 없이 몸만 달랑 시집을 왔어요. 솔직히 제가 시집을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저의 혼사를 결정하고 하셨던 말씀을 또렷이 기억해요. 영자야, 이제 너도 곧 20살이니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다. 시집이요? 그래, 우리 집은 네가 알다시피 식구가 너무 많아. 아비가 좋은 시댁을 골랐으니 너라도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거라. 싫어요. 저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어허, 이미 어른들끼리 다 정한 일이야. 그러니 넌 시집갈 준비나 하고 있어. 그래도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거야. 아비를 믿어라. 좋은 곳. 며느리에게 어떤 시집이 좋은 곳일까요? 게다가 저는 몸만 달랑 온 며느리인데요. 아버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저는 꽤 혹독한 시집살이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기분이 나쁜 날에는 여지없이 지질이 가난한 집 계집을 데리고 와서 그냥 식모로 받는다고 할 걸 그랬지 라는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친정아버지가 저를 시집 보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식구가 많았던 친정에 입 하나 줄이는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4명이 딸이었고 2명이 아들이었는데 장녀는 살림 미천으로 집에 보탬이 되고 자녀인 저는 돈도 벌지 못하면서 한참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축내는 존재였던 거죠. 반면 남편의 집은 아들만 둘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차남이었어요. 시댁은 장손만 귀하게 대접하는 분위기였고 차남인 저희 남편은 형과 늘 차별을 당하며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와 남편은 서로를 측은하게 여겼고 그 감정이 저희 둘을 동병상련의 끈으로 묶어주었어요. 그 감정이 저희 부부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와 남편은 그런 마음 때문인지 인고까지는 아니었어도 크게 다투거나 큰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서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은 늘 서로를 보듬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나름 신혼생활을 한 지 3년. 시댁에서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미 형님이 아들을 낳아 시댁은 잔치 분위기였고 저의 임신 소식에는 시큰둥한 반응만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서운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이제 식구가 늘어날 테니 우리는 우리대로 서울에 가서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시부모님에게 분가를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뭐? 나가 살겠다고? 네, 어차피 집에는 형도 있고 형수도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 가서 돈 벌고 제 식구 책임지고 살게요. 안 된다. 말이 결혼이지. 쟤는 우리 집 일하는 사람이야. 쟤 없으면 우리는 어쩌라고.
당장에 똥개저기도 빨아야 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아님 이제 막 출산한 첫째한테 시켜? 아이고 사돈이 그 사실을 알면 퍽이나 가만히 있겠다. 어머니 어떻게 같은 며느리인데 그렇게 차별을 하세요? 저희 집사람도 홀몸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네 처는 어리고 튼튼하잖아. 그리고 지창금 들고 온 첫째랑 제가 같니? 아무튼 안 된다. 정 나가 살고 싶으면 너만 나가. 가끔 집에 와서 네 처자식 보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저는 제 집사람 데리고 나갈 거예요. 이 사람 그동안 충분히 시집살이 했고 차별받는 거 저 하나면 좋게요. 어머머, 저 곰같이 생긴 게 너를 아주 단단히 올렸구나. 얌전한 줄 알았더니 불려씌었네. 시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눈빛에 주눅이 들었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나 제 손을 잡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참 든든했고 내심 서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기대하면서도 무엇보다 더 이상 고된 시집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이처럼 좋아했는데 서울살이는 서울살이대로 힘든 점이 많았어요. 남편은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동네 시장 상가에 떼온 물건들을 파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기도 했고 저는 임신을 한 몸이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새벽에 김밥을 말아 지하철역 앞에서 팔기도 했어요. 가끔은 만두를 빚어 팔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때는 너도 나도 힘들었던 시기라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딱히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이 가장 행복하던 때였죠. 저와 남편은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쉬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서울만 오면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서울은 오히려 삭막하고 차가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아주 많이 의지했고 함께 잘 살자는 꿈을 꿨었죠. 그리고 저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산통을 느낀 저는 병원 가는 돈이 아까워 집에 산파를 불렀고 집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요. 출산 과정은 꽤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이래서 그 옛날에는 아이 낳다 죽는 여자가 많았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힘들게 죽을 고생을 하며 낳은 아들을 저희 부부는 참 끔찍이도 아꼈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아이들이 먹을 것과 사용할 모든 물건은 그래도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고 저는 출산과 육아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지만 가장의 책임감으로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해주었어요. 비록 새벽부터 일을 나가 밤 늦게나 돼야 퇴근하는 신세였지만 저는 남편이 저와 아들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늘 정성껏 소박하지만 야식을 챙겨두곤 했어요. 그 시간이 부부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었죠.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저희 부부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즈음 드디어 내 집 장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큰 집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우리 가족,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사 걱정하지 않을 우리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그런 고생들을 했었나 참 뿌듯한 순간이었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당신이 더 고생했지. 고마워요.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나 많나 싶어요. 나야말로 고맙지. 당신이 알뜰살뜰하게 살아줘서 내가 이런 집을 가져보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우리 이제 진짜 이사 안 다녀도 돼? 그럼 여기 우식이 네 방도 있어. 아씨, 진짜? 나 짱 좋아. 나 학교 가서 자랑해도 돼? 신이 난 아들은 무슨 개구리 마냥 팔짝팔짝 뛰어다녔죠.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또 우리 집을 보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집을 떠나지 말자고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 만약 저승사자가 저에게 딱 한 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때라고 말할 거예요. 아들은 그 집에서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쳤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는데 어떤 부모가 그러지 않겠냐마는 저와 남편은 각자 집에서 애정이라는 것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에 우리 아이만큼은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갖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 그 밖에 하고 싶다는 것 등등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의 다 해주려고 했어요. 아들은 공부도 참 잘했어요. 크면서 딱히 속 썩이는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잔소리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선 저에게 무슨 복이냐며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어깨가 조금 으쓱하기도 했었죠. 아들은 대학은 물론이고 취직까지 남들이 가고 싶은 곳들로 수월하게 들어갔어요.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아닌 척 하려 해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고 또 남들은 자식 걱정할지언정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청년이 되었고 어느새 결혼할 여자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아가씨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와 남편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식 혼사를 마치고 나니 저와 남편은 이제 부모로서 할 일을 모두 끝낸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어미라 그런지 가끔은 아들이 떠나고 없는 빈방을 보며 조금 허전한 기분을 느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저의 기분을 헤아려줬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장가가서 잘 사는 아들 그만 그리워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재미나게 삽시다.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지금 옛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 남편은 그 또래의 남자 중에서 퍽 다정한 사람이었네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위안이 되었고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년이 편안하길 바랬는데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 저희에게 손주 소식을 안겨준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우시가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상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그런 소리 하면 며느리가 기분이 안 좋지. 아 그런 거니? 아가 미안하다. 난 그냥 우식의 얼굴빛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이가 괜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이가 고민이 있긴 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조금 긴장한 얼굴로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물었고 아들은 몇 번 뜸을 들이는 것 같더니 남편이 제 옆에 앉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요즘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회사는 크고 탄탄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하고는 거리가 있어서요. 아니, 그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직장 다니는 게 안전하지. 안전하긴 하겠지만 기회가 왔는데 그걸 못 잡는 것도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처자식이 있는 놈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사업이 말이 좋고 돈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모험을 하는 거야. 알아요 아버지. 근데 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생활은 정년도 있잖아요. 그 정년 채우지도 못하고 잘리는 일도 많고 저 벌써 동업할 친구도 있어요. 또 하기만 하면 투자하겠다는 회사도 있고요. 이거 진짜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엄마 아버지 노후자금 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걸리는데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1년 아니 6개월 안에 빌린 돈 해결할 수 있어요. 저 이런 부탁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아들은 처음엔 말도 꺼내지 못할 것 같더니 어느새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와 남편에게 회사 차릴 때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야말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저 저희 부부 노후 때 쓸 돈 조금 있는 게 다였는데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죠.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 저에게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걸 하는 아들이니
가지고 있는 돈과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와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잘 안 되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너무 좋은 곳인데 그냥 설득해서 계속 회사에 다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 부담이 있지. 근데 젊잖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잖아. 이미 마음은 사업에 있는데 직장 나가봐야 상사 눈밖에나 더 나겠어. 차라리 기회가 왔을 때 밀어주는 게 좋아. 나중에 부모 원망은 안 할 거잖아. 그래도 괜찮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아직 당신 남편 밥벌이 하잖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뒤 한번 화끈하게 밀어줍시다. 저는 아들의 마음을 저보다 더 이해하는 듯 보이는 남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판단은 옳았어요. 아들 역시 준비를 단단히 했는지 아들의 회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인력이 부족해 직원도 여럿 두면서 나름 사장님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선뜻 내어줬던 돈을 1년 만에 모두 갚으며 저희 부부에게 용돈까지 두둑하게 주는데 꼭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잘 되자 며느리도 덩달아 신수가 훤해 보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아들에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아들의 사업이 잘 되는 데는 며느리 내조덕도 있겠거니 생각하며 저 역시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내내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워낙 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손 내미는 것을 하지 못하는 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달라는 말 한 번 없더니 손주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잘 되던 사업은 잘 되는 대로 문제가 있었는데 창업 당시 동업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글쎄 제 아들의 뒤통수를 단단히 쳤던 것이었죠.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게 사람을 다 믿으면 어떡하니? 아휴, 일을 어째. 대학 선배고 또 저는 직장만 다녔지만 그 사람은 자기 회사도 운영해본 사람이라 경영에 대한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정하고 속인 놈을 어떻게 이겨? 그냥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놈하고는 연락이 안 돼? 네, 여기저기로 수소문해봤는데 이미 회의로 나른 것 같아요. 그 선배 행방 찾다가 알게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투자 사기로 벌써 여러 사람 등쳐먹었더라고요. 아들은 결국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계약된 거래처와 투자자들 돈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개인 돈과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아들은 힘들게 어디 월세라도 얻게 저희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그 부탁을 거절했죠. 아들은 당연히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냥 너네 식구 여기 들어와 살아라. 네가 쓰던 방 있으니 그 방에서 지내. 아버지, 여보, 어떻게 그래요? 그 좁은 방에서. 당신이랑 나는 그것보다 더 작은 방에서도 살았잖아. 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월세로 나가는 돈도 지금은 아껴야 해. 군말하지 말고 아비 말대로 해라. 그래도 얘 처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야기된 합가에 당황했어요. 물론 아들 역시 당황했고요. 하지만 아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으니 남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한 달이 되기 전에 아들 부부는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가지고 있던 물건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집인데 며느리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남편 회사 망해서 집까지 잃고 힘든데 안 하던 시집살이까지 하게 되었으니 어미인 나도 여간 마음이 불편한데 며느리 속은 어떨까 마음도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는 하루 종일 딱딱한 얼굴로 거의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죄송하다는 말이 어찌나 불편한지 저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며느리에게 말을 좀처럼 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은 이상하게 손에 손을 잡고 저를 찾아오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나름 건강관리도 잘하고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던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남편이 암에 걸릴 수 있을까? 저는 믿을 수 없었고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물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죠. 여보,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요즘은 암도 고칠 수 있는 병이라잖아요. 그래, 나 포기하지 않을게. 당신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 당신은 몸 관리에만 신경 써요. 네? 알겠어. 그리고 병에 걸려서 미안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우리 여태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해서 꼭 완치해요. 알겠죠? 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 분명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병이라는 건 제가 생각한 것처럼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수술비와 입원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좋아지지 않는 남편의 병세. 저는 점점 무서웠고 불행 중 다행인지 집에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빌리며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 아들보다 며느리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정말 두루두루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남편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니 저도 그렇고 모든 식구들이 예민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벌써 몇 년째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며느리가 힘들게 꺼내는 말이라며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저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그이 사업자금 대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지난번에도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그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지난번처럼 그이가 금방 재기해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언제까지 저렇게 버티실지 모르는데 저희라도 경제적으로 일어나야죠. 아가, 너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네 시아버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난 집까지 건드리면서 너희 못 도와줘. 나야말로 미안하다. 저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저희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뿐이었는데 남편의 투병 생활이 언제 끝날 줄 알고 덥석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섭섭하게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모두 제 마음 같지는 않더군요. 남편은 그 뒤 1년을 더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곧장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오랜 시간 함께해온 남편이라 그런지 이제 더 이상 제 곁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도 나지 않았고 계속 병실에 남편이 누워있는 듯한 착각에 몇 번이고 남편이 쓰던 병실을 찾아갔더랬죠. 하지만 그곳에 남편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문상객들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와 비로소 저는 한참을 울었는데 그렇게 울고 지쳐 잠이 드니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살아생전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요. 이봐, 뭘 그렇게 슬프게 울어? 우리 곧 하늘에서 만날 텐데 나 먼저 가 있을 테니 당신은 천천히 와. 당신한테는 아직 할 일이 있잖아. 우리 아들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게 당신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 그동안 부족한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네. 고마우이. 어찌나 생생한지 저는 분명 꿈을 꿨는데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후로는 방에서 혼자 슬퍼 울지언정 아들과 며느리 보는 앞에서는 씩씩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아는 지인이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며 가사 일을 좀 돕다가 오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제가 힘들어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꽤 큰 돈을 약속받아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한 것도 있고 해서 아들에게 흔쾌히 다녀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없는데 돈 벌겠다는 아들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들은 그 다음날 바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말로는 3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들이 부산으로 떠나고 저에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짜증나. 나 같은 남편도 죽었겠다. 아들 저렇게 빌빌거리는데 이 집 주고도 남았지.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주던가. 전에는 진짜 어렵게 부탁한 건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 노인네가 안 그런 척하면서 욕심은 끝도 없다니까. 내가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인데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위자료나 달라고 해서 이혼해야겠어.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우선 착한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의 다른 모습에 놀랐고 저에 대한 악담과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에 정말 그 자리에 서 있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나온 며느리와 그 자리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설마 다 들으셨어요? 그래, 본의 아니게 다 들었다. 내가 그때 네 부탁 거절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구나. 이왕 다 까발려진 거 그냥 다 말할게요. 저 처음에 여기 들어와 살라고 했을 때 애들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부모님이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거라고. 자기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면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참고 견뎠어요. 솔직히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님 병수발을 두는데 비위도 많이 상했고요. 제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참고 버티면 어머님이 저한테 고마워서라도 저희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이는 돈 번다고 자꾸 지방으로 돌고 저는 계속 시집살이하고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아까 들으셨으니 2번 얘기 안 할게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게요. 저 벌써 이혼 서류도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와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 상황에 놀라 주춤하니 며느리는 저에게 마지막이라며 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그럼 이제라도 어머님이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럼 제가 그 사이에 부동산에 이 집 내놓고 집 한 다음에 어머님 월세방 하나 얻을 보증금은 마련해 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집 저희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물려줬다고 생각하고 이만 좋게 좋게 정리하자고요. 어쩌실래요? 기어코 아들 이혼시키실래요? 아니면 나가실래요? 저는 그 순간 무서웠어요. 아들은 부산에 가고 없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며느리와 한 집에 있을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반은 자의로 반은 쫓겨나듯 저는 집을 나왔어요. 어떻게 마련하고 또 지켜온 집인데.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호랍이 만들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혼자고 아들 식구는 셋인데 제가 방 한 칸 얻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았고요. 며느리 말대로 어차피 저도 죽고 나면 이 집은 아들한테 줄 텐데 재기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다고 저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단촐한 짐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모텔에 달방을 얻어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혼자 나와 생활하게 되었고 첫날은 남편도 없이 쫓겨난 신세이다 보니 저의 말년이 초라하기 그지없어 울기도 많이 울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을 그리워했네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가지고 온 짐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고 솔직히 집을 나올 때 마음이 떨리고 급해서 짐을 대충 아무거나 챙겨서
이참에 짐 정리를 하려 짐을 풀어보는데 이제는 주인이 없는 남편의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었어요. 애써 마음을 다잡았는데 제 손으로 사서 입으라고 줬던 옷들과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보니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군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으니 한참을 목 놓아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이 보였는데 워낙 문서를 귀하게 생각한 남편이 따로 보관해두는 그 서류 가방임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어떤 문서들을 소중히 보관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남편과 마주한다는 설렘으로 서류 속 문서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엔 예전에 자기가 월급 받던 봉투, 그리고 저희 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얻었던 월세방 계약서까지 의미 있다고 생각나는 것들을 죄다 그 속에 넣어두었더라고요. 살림은 제가 했지만 이런 서류들 관리는 남편이 했다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주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다 웬 서류 봉투 같은 것이 마지막에 있었고 거기엔 또 뭐가 있을까?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 안에 종이를 꺼내봤더니 그곳엔 의외의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언제 이런 주식 같은 것을 했었나? 의아해하며 문서의 날짜를 보니 저희가 첫 집을 장만했을 그 시기였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언제 이런 걸 사둔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이미 없어진 회사는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 평생 가장 크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글쎄, 남편이 사두었던 주식이 30년 만에 몇십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호기심으로 해본 것 같았는데 그 주식은 10억 가까운 돈이 되어 있었어요. 10억이라니 제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액수에 저는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나? 하는 착각을 했었고 저는 남편의 주식을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양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며느리에게 너무하다며 쫓겨났던 신세였는데 이렇게 큰 돈을 손에 넣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돕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네요. 그 정도로 큰 돈이면 저 한 몸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애미란 게 뭔지 돈이 생기니 고생하는 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며느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저에게 잘못했다며 울면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이혼해도 돼. 내가 집에 와서 엄마 나갔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엄마, 죄송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당장 모시러 갈게요. 저는 내심 그래도 우리 아들은 어미인 나를 버리진 않는구나 하며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 손에 집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아들의 이혼을 바라지는 않았기에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내 발로 나왔어. 네 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가려면 우리가 나가야지. 내가 그러려고 그 고생하면서 돈을 번 건데 이젠 내가 아버지 대신이잖아. 네 처도 너 힘들게 일하는 게 속상해서 그런 거야. 너는 너 생각만 해? 애 생각도 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그래서 뭐? 엄마 진짜 이대로 나가서 사시게? 나보고 그런 불효자가 되라는 거야? 난 싫어. 내가 무슨 눈치로 엄마 내쫓고 이 집에서 살아?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하는 거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아니면 내가 모시러 갈게요. 저는 아들의 애원으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이미 아들과 한바탕 했는지 저를 죽일 듯 노려봤죠. 아무래도 자기보다 늙은 내가 만만한지 전에도 한번 보여줬던 이혼 서류를 또 꺼내 제 앞에 던져놓더군요. 어머님, 저 진짜 이혼해요. 설마 제가 쇼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저희 부부는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뭐?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은 거잖아. 나도 힘들어서 그래. 그럼 나보고 평생 당신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아니, 요즘은 오히려 혼자 사시겠다고들 한다고 하는데 이 집구석은 웃겨? 예, 너도 이 정도면 좀 지나치다.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면 쓰겠니? 뭐래? 어머님이야 제가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요, 저 더는 싫어요. 솔직히 이 집도 낡고 인테리어도 오래돼서 살기 싫고 남의 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사람도 창피해요. 요즘 애들 사이에 이런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 네 마음 아주 잘 알았다. 그럼 이혼해. 근데 나도 니네들한테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다. 솔직히 말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는데 악을 쓰는 너를 보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남편의 주식을 양도받고 그걸 판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제 통장에 찍힌 10억 가까운 돈에 정말 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봤고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러는 사이 다시 제 통장을 뺐듯이 가지고 왔죠. 제가 통장을 뺏어오자 며느리는 마치 자기의 돈을 뺏긴 듯 아쉬워하는 얼굴이었는데 그새 계산이 끝났는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완전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쁜 며느리예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그렇게 나가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또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 사실은 이혼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이렇게 서류도 준비했으면서. 내가 당장 여기 도장 찍어줄 테니 우리 이혼해. 여보, 내가 힘들어서 미쳤었어. 나 원래 안 그런 사람이잖아. 나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 수 있어. 나 믿어줘. 응? 돈이 좋긴 좋구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바로 사람 마음을 바꿔놓고. 근데 얘야, 이젠 내가 싫다. 막말로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랑 불편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 너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저 뭐든지 할게요. 됐어. 난 이번에 당신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어.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떻게 내가 없다고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나중에 당신도 똑같이 될 수 있어.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예전에 사모님 소리 들었던 그때가 그리워서. 내가 이렇게 빌게. 앞으로 어머님한테 진짜 잘하고 살게. 응? 우시가, 그리고 엄마가 할 말이 더 있다. 우리 이 집 예정대로 팔자. 엄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안 돼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네 아버지 집이니까 너 돕는 데 쓰고 싶은 거야. 물론 공짜는 아니다. 너 다시 기회 주면 잘할 수 있다며.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이혼은 네가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엄마는 네 결정에 무조건 따를게. 그리고 엄마는 이제 공기 좋고 자연 있는 시골로 갈란다. 가서 꽃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네 아버지 추억하면서 살고 싶어. 엄마!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솔직히 내가 중간에서 나쁜 역할해서 아버님 주식도 알게 된 거잖아. 내 덕도 있다고. 당신 내 덕에 사업 다시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생각 안 해? 엄마 없이 당신 혼자 키울 수 있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악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닫은 아들은 협박용인지 진짠지 모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숙려 기간에 따라 며느리와 이혼을 했어요.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게 힘들 텐데 손주 녀석도 엄마가 아닌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해서 양육권도 아들이 가지고 왔는데요. 아들은 손주 녀석 때문에 귀촌을 망설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도 부모야. 내 새끼 내가 알아서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아들도 초등학생이잖아. 우리 둘이 잘할 수 있으니까 엄마는 엄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 엄마 그럴 자격 있잖아. 저는 아들의 그런 말에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에 정든 집을 정리했고 그 돈을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에 귀촌을 했는데 의외로 시골에선 할 일도 많고 제 또래도 많아서 요즘은 몸도 마음도 바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아들은 다시 회사를 차렸어요. 뭐,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잘 될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들을 믿고 기다려 보려고요. 비록 태어나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보상이라도 받듯 오랜 시간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또 착한 아들까지 있으니 제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만약 지금의 인생이 조금 힘들다면 그건 분명히 다음에 올 행운의 징조일 거예요. 부디 포기하지 말고 모두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